맞아요. 어머님이 집 안 해주신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저도 명절에 일 안 해요. 강남에 집 해주시면 그때 저도 없던 제사도 만들어서 일할게요. 이것 봐, 이거.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걸 내가 며느리라고? 엄마, 그만하세요. 그렇게 아들 며느리 하는 게 다 마음에 안 드시면 이제는 안 올게요. 그래. 너도 차라리 처가에 나가라. 어? 네. 다음 명절엔 바로 처가에 갈게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4세 이미화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결혼할 때 집을 안 해줬으니 명절에 일을 시키지 말라는 며느리. 식구라고 해봤자 많지도 않았고 혼자만 고생시킨 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같이 하거나 이 씨가 아이라도 봐주거나 하면서 다 같이 먹을 음식을 준비했을 뿐이었죠. 그런데 자기 혼자만 고생하는 것처럼 말하며 꼭 이 씨를 시집살이 시키는 나쁜 시부모를 만들었습니다. 아무리 요즘 시대가 달라졌다고는 해도 1년에 몇 번 있지도 않은 날이었습니다. 이런 때가 아니면 바쁜 자식들 얼굴 구경도 못 해보니 오랜만에 가족끼리 모여서 밥 한두 끼 먹는 게 그렇게 나쁜 일이었던가요? 그걸 가지고 며느리를 부려먹네 어쩌네 하면서 친척들 앞에서 부모에게 달려들어야 했던 것인지 묻고 싶었습니다. 이 시대의 효라는 것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하기 싫으면 결혼은 뭐하러 했나 싶기도 했죠. 종종 손주도 봐주곤 했지만 이건 너무 괘씸했습니다. 그래서 이 씨도 며느리를 혼쭐 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명절의 언행을 후회하게 말이죠. 이 씨는 아들 하나,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첫째인 아들이 결혼을 하겠다고 선언했을 때였죠. 엄마, 집 문제 때문에 성경이네 집에서 상의를 했으면 하시더라고요. 무슨 상의? 양가에서 반씩 보태서 작은 전셋집을 구하는 게 어떻겠냐고요. 이에 아들은 대학원까지 마치느라 취업이 늦어진 탓에 모아둔 돈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거 며느리 될 아들의 여자친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며느리는 대학원에 다니다가 그만두고 공무원이 되었는데 뒤늦게 된 것도 있었고 월급이 박했기 때문에 아들과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34, 며느리는 30이었습니다. 이제 막 경제적 기반을 다지고 있던 때였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사돈이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큰 부자는 아니라고 들었지만 그래도 딸이 결혼하는데 절반을 보탤 수 있는 수준이었죠. 하지만 이 씨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글쎄, 결혼을 꼭 부모 도움을 받아서 해야 하는 거니? 아시다시피 아직은 모아둔 돈이 넉넉하지가 않아서요. 성경이 내가 여유가 있으면 그쪽에서 다 해주면 좋겠네. 성경이네가 전부요? 거기 바깥 사돈 대기업 임원이라고 하지 않았어? 그러자 아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딸내미도 하나잖아. 그 정도는 안 해주려나? 태평한 이 씨의 말에 아들은 당혹스러운 기색이었습니다. 도와주시면 나중에라도 갚겠습니다. 엄마 생각은 이래. 각자 너희들 결혼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잖니? 거기선 경제적으로 도와주고 우리는 다른 부분에서 충분히 도와줄 거야. 다른 부분이라니요? 나중에 손주 생기면 봐줄 수도 있는 거고 말이야. 그런데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전세금을 보태달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너 그렇게 공부시켰으면 됐지. 집까지 보태라 그러면 엄마 아빠 등골 휜다. 제 공부 대학 때부터 제가 아르바이트 하면서 했어요. 그게 끝인 줄 아니? 안 보이게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많은데. 아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더는 이 씨와 대화를 나누지 않겠다는 의지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씨도 양보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아들이라지만 자식이 결혼할 때 꼭 부모가 집을 해줘야 한다는 것은 구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키워준 것으로 부모의 역할은 끝이라고 여겼죠. 보름쯤 뒤에 아들이 말했습니다. 양가 도움 안 받고 하기로 했어요. 뭐? 그쪽에서 전세금 안 해준대? 보태주신다고는 했는데 저희가 안 받기로 했어요. 아니, 왜? 준다는 걸 왜 안 받아?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저도 체면이라는 게 있고요. 아이고, 아들이 공부만 하느라 참 세상 물정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돈네에게도 조금 어이가 없기도 했습니다. 반씩 보태기로 말을 꺼냈으면 도와줄 의사가 있던 것인데 이 씨의 결정 때문에 똑같이 복수라도 하는 것인가 싶었죠. 하지만 아들은 정말로 양가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다. 모아둔 돈과 전세자금 대출 받은 돈을 합쳐서 소형 아파트를 구해 들어갔습니다. 둘이 살기엔 나쁘지 않지만 식구가 늘면 반드시 이사를 나와야 할 것 같았습니다. 집을 구해도 이런 대로 구했니? 아무리 사회 경험이 없다고 하지만 아, 그래도 깔끔하고요. 해도 잘 들어요. 며느리의 변명에 이 씨는 집안을 구경하며 혀를 찼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며느리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엄마, 이만 나가요. 나가서 식사하죠. 뭘 나가서 먹어? 여기서 먹으면 되지? 집에서요? 그래. 너희 해먹는 밥에다가 숟가락 하나만 올려줘. 그러자 아들과 며느리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곤란한 기색이 보이길래 이 씨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집에서 밥도 안 해먹니? 해먹긴 하죠. 아무리 공부만 해서 살림을 할 줄 몰라도 말이야. 밥은 해먹을 줄 알아야지. 너희가 아직도 처녀 총각들도 아니고 사먹는 버릇 들이지 말고 해먹어. 그래야 요리도 늘지? 네. 며느리는 서툰 솜씨로 밥을 차렸습니다. 식사를 기다린 지 1시간 만에 차려진 밥상은 썩 훌륭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하다 보면 늘 것이라고 생각하고 더는 잔소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또 자신의 방문이 부담스러워질 수 있을 테니 말이죠. 이 씨는 주말에 일이 없으면 아들네 집에 갔습니다. 가서 며느리에게 반찬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리도 금방 늘긴 했습니다. 젊다 보니까 습득이 빨라 이 씨는 흡족해 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결혼하고 반년이 지나 임신 소식을 알렸습니다. 이 씨 부부에겐 첫 손주였습니다. 너 애 낳으면 내가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봐줄 테니까 걱정 말어. 감사해요. 그리고 며느리의 배가 불러올 때쯤 명절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엄마, 저희 왔어요. 늦었네. 좀 일찍 오라니까. 시장 가야 된다고 했잖아. 일찍 온다고 온 건데. 얼른 가자. 어제 내가 장은 좀 봐놨는데 시장 가서 사야 할 게 있어. 성경이는 집에 있으라고 할게요. 뭐? 왜? 같이 가야지. 배도 무거운데. 아이고, 저 정도면 배 부른 것도 아니야. 얼른 따라 나서. 얼마 힘들지도 않으니까. 이 씨는 아들 며느리를 데리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너는 이거 차에다 넣어놓고 와. 이 씨가 아들에게 장 본 것들을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주차장이 멀어 한참 걸릴 것이었습니다. 차례상에 올릴 고기는 이 정도면 충분할 거야. 아 참, 숙주도 사야 하는데. 이 씨는 능숙하게 물건을 골랐습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나물 등. 장바구니가 묵직해졌습니다. 계산을 마친 후 이 씨는 자연스럽게 봉지들을 며느리에게 건넸습니다.
들고 가자. 며느리는 양손 가득 봉지를 들고 휘청거렸습니다. 이 씨는 앞서 걸으며 발길을 재촉했습니다. 얼른 돌아가서 음식을 준비해야 하니 말이죠. 조금 있다 아들이 다시 돌아왔고 며느리 손에 있던 봉지들은 아들 손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이 씨는 며느리에게 앞치마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성경이도 요리해요? 이 씨는 이상한 말을 들었다는 듯한 표정을 하고 아들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면 나 혼자 하니? 딸은 아직 결혼하지 않았는데 일이 바빠 다음날 오후는 되어야 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리할 사람은 이 씨와 며느리밖에 없는 것이었죠. 같이 할게요. 며느리가 앞치마를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의 표정도 좋지 않았고 며느리도 비슷했습니다. 음식하는 거지 잡아먹는 거 아니야. 고모 두 분만 오니까 음식 많이 하지도 않을 거고. 네, 처음 아들 며느리의 태도에 이 씨는 조금 기분이 상했습니다. 지난 명절에도 별일을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이 씨가 주도하면 며느리는 거드는 수준이었죠. 그런데도 이렇게 명절이라면 덮어놓고 싫어하는 아들 며느리의 태도가 마뜩잖았습니다. 고사리는 물에 불려놔야지. 그리고 시금치 이거 봐. 뿌리 부분이 깨끗하지가 않잖아. 아, 네, 대충 하면 안 되는 거야. 특히나 명절 음식은 네. 대충 안 해요. 이 씨는 며느리가 나무를 다듬는 동안 옆에서 지켜보며 끊임없이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오후가 되자 전 부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어설픈 손길로 전을 뒤집었습니다. 새카매진 단면을 보고 이 씨가 한숨을 푹 쉬었는데 며느리가 그런 이 씨의 눈치를 보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30이 넘었는데 부엌일에는 젬병이었습니다. 아이고 안사돈도 걱정이 많으시겠다. 네? 이렇게 하나도 안 가르쳐서 시집을 보내셨으니까 얼마나 마음 졸이고 계시겠어. 그래도 이 정도는 알려주셨어야지. 엄마, 옆에서 도와준답시고 방해만 하고 있던 아들이 이 씨를 낮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너는 그게 뭐야? 콩나물 머리를 그렇게 떼는 놈이 어딨니? 도움 안 되니까 좀 나가 있어라. 덩치만 커다래가지고 부엌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불편해 죽겠네.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아, 그냥 좀 나가라니까? 너 이러는 거 성경이 편든다고 그러나 본데, 그러면 내가 성경이가 예뻐 보이겠니? 앉아서 점 붙이는 게 뭐가 힘들다고 옆에서 난리야? 이 씨의 말에 며느리도 놀란 눈을 했고 아들도 뜨끔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더니 눈치를 보다가 거실로 가버렸습니다. 며느리는 전을 붙이다 말고 앓는 소리를 내며 허리를 두드렸습니다. 힘드니? 아, 아니요. 배가 좀 당겨서요. 며느리가 민망하다는 듯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배를 좀 더 쭉 내밀고 있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이 씨는 식탁 건너편에 앉아서 양파를 까면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세상 많이 좋아진 거야. 나 젊었을 적엔 말이야. 임신해가지고 밭 매러 다녔어. 아, 네. 그리고 시부모님 모시고 살면서 만사까지 매일 삼시세끼 차려냈고, 애 낳고는 일주일 만에 또 밭에 갔다. 며느리가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참 이런 것도 문제였습니다. 무슨 말을 못하게 했습니다. 호통을 친 것도 아니고 나무란 것도 아닌데 말이죠. 이 씨의 딸은 32이었는데 며느리보다도 훨씬 어른스러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만 하고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마저 하면 돼. 이제 밥 차리자. 설거지 좀 해라.
네. 차례 음식 준비를 하던 주변을 정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나물이랑 몇 가지만 더하면 될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새벽에 일어나서 며느리와 함께 음식을 했고 손님을 맞았습니다. 며느리도 친정 가야 하지 않아? 에이, 고모한테 인사하고 가라고 좀 더 있으라고 했죠. 저희는 이만 일어나 볼게요. 처가에서도 기다리고 계셔서요. 그래? 외동딸이라며? 얼른 가봐. 그래. 이거 설거지만 하고 가. 나머지는 내가 혼자 치우던지 말던지 할 테니까. 설거지요. 제가 할게요. 이 씨는 고무장갑을 끼는 아들을 흘겨보았습니다. 시누이들은 사랑꾼이니 뭐니 하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아들에게서 연락을 한 통 받았습니다. 성경이 오늘 병원 다녀왔어요. 병원엔 왜? 너희 처가에서 다쳤니? 아니요. 처가에 못 갔어요. 배가 아프다고 해서요. 배가 왜 아파? 응급실 갔는데 병원에서는 너무 무리한 것 같대요. 무리? 뭘 했길래? 임신한 몸으로 일을 너무 많이 했잖아요. 아들은 이 씨를 탓하는 말투였습니다. 이 씨는 기가 찼습니다. 설거지만 2번 했을 뿐이었습니다. 음식은 대부분 이 씨가 했고 말이죠. 뭘 시켜도 어설프니까 이 씨가 손이 많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이 씨 탓만 하는 것 같았습니다. 성경이가 그래? 일을 너무 많이 한 것 같다고? 아니요. 의사가 그랬다고요. 무리했다고. 그러는 너는 엄마는 얼마나 힘들지 생각 안 하니? 젊은 애도 그렇게 병원에 가기까지 하는데 60 넘어서 네 마누라보다 더 고생한 엄마는 걱정 안 돼. 아니요.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냥 임신한 며느리니까 조금만 더 배려를 해주셨으면 했다 이거죠. 임신치 유세라고 생각했지만 이 씨는 그 말은 그냥 삼켰습니다. 아들도 속상한 나머지 화풀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똑같이 언성을 높였다가는 남은 연휴도 망칠 것 같았습니다. 그래. 미안하다. 다음엔 며느리를 상전으로 모셔서 나 혼자 다 하련다. 아, 엄마.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알았다니까 그러네. 이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도 기분이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고생한 것으로 따지면 이 씨가 더 고생이 많았는데 말이죠. 며느리는 참 남편은 잘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씨는 평생 동안 차례를 지냈는데도 남편이 편 한 번 들어준 적이 없었죠. 며느리는 만삭 때는 오지 않았습니다. 조상기가 있다면서 외출을 삼갔죠. 이 씨도 이해했습니다. 다만 아이를 낳고 나서는 명절에 와야 했죠. 애가 아직 어린데. 애가 어린 거랑 명절이랑 무슨 상관이야? 더욱 데리고 와서 엄마 아빠 보여줘야지. 어차피 애만 보고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애는 아빠도 볼 수 있잖아. 너도 있고. 못하면 엄마도 봐주면 되는 거고. 아, 그래도 너무 어린데. 그렇게 오기가 싫으니? 이 씨는 정말 아들에게 실망감이 들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왜 자꾸 이러는지 몰랐습니다.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알겠어요. 갈게요. 그냥 오면 어련히 알아서 애도 봐주고 할 텐데 꼭 이렇게 기분을 상하게 해야 하는 건지 몰랐습니다. 아무래도 며느리가 별로 오고 싶지 않다고 했을 테죠. 이 씨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거 집 안 해줬다고 눈치 주는 거 아니야? 뭐? 정말? 그래. 요즘 며느리들이 그런다잖아. 강남 아파트 해주면
며느리들이 알아서 제사 지내고 차례 지내고 다 한대. 시부모 병원도 다 모시고 다니고. 그런데 집 안 해주면 며느리 노릇도 안 한다잖아. 참, 세상 말세다. 요즘 젊은 애들 무서워. 계산적이지. 그리고 남편도 자기 편이겠다. 무서울 게 없을 거 아니야. 친구의 말을 들으니 더욱 기가 막혔습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명절만 되면 죽상을 하고 설거지 한 번만 시키려고 해도 아들에게 눈치를 주고 한마디 하려고 하면 입술부터 깨물고 고개를 푹 숙이니 오히려 시모인 이 씨가 며느리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초장에 버릇을 고쳐놔야 해. 안 그러면 나중에는 명절에 오지도 않는다고 한다니까? 명숙이 있지? 거기는 명절에 아들 며느리가 둘만 여행 간대잖아. 이 씨는 그 말을 듣고는 혀를 찼습니다. 여행이야 여름 휴가도 있고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것인데 가족끼리 모이는 날에 굳이 그렇게 둘이 따로 놀 필요가 있는 것인가 싶었죠. 그런데 명절이 좀 더 다가오자 아들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벨이 울리는 순간 아들이 명절 얘기를 꺼낼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엄마, 성경이가 요즘 몸이 많이 안 좋아요. 아니나 다를까. 이 씨의 예상이 맞았습니다. 어디가 안 좋은데? 대상포진이래요. 뭐? 생각보다 심각한 병명에 이 씨도 놀랐습니다. 잠시 말을 잃었죠. 의사가 절대 무리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젊은 애가 무슨 대상포진에 걸려.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애 보느라 힘들어서 그런가 봐요. 지난주에도 내가 가서 봐주고 했잖아. 몇 시간 봐줘도 24시간 붙어 있어야 하니까요. 그래도 명절에 고모들도 오고 그런데 너희가 안 오면 안 되지. 그러면 저만 갈게요. 성경이는 처갓집에 보내고. 선경이랑 같이 와. 그런 병은 다 밥을 안 먹어서 그래. 비짝 말라가지고 밥도 깨작깨작. 그러니까 병이 안 나고 백이니? 애 키우려면 엄마가 잘 먹고 그래야지. 와서 잔치 음식 먹고 그러면 싹 낫는 거야. 그리고 힘들다면서 사돈네만 가는 건 좀 그렇지? 엄마, 근데 성경이가 너무 힘들어해요. 애 보는 것도 힘들어 하는데 거기 가서 고모들 올 때까지 있으라고요. 그러니까 더욱 와야지. 애 보는 거 힘들다며? 와서 쉬라 그래. 애 맡기고 쉬면 얼마나 좋아? 엄마, 꼭 데리고 와. 다 같이 밥 먹고 부대끼면 기운 날 거야. 아들은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이 씨도 어지간하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겠지만 얼마 전에 친구와 했던 얘기가 떠올랐습니다. 계속 이렇게 빠지다 보면 나중엔 명절엔 당연히 안 온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엔 대상포진이 아닐 수도 있었고 말이죠. 그렇게 명절이 되었습니다. 설 전날 아들과 며느리가 손주를 데리고 점심쯤에 도착했습니다. 얼굴 빛이 안 좋긴 하네. 네, 이 씨가 손주를 안아들며 말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한 것이 정말로 아프긴 한 모양이었습니다. 밥 차려놨으니까 먹어. 이 씨가 아들 며느리가 도착하는 시간에 맞춰서 미리 점심을 차려놓았습니다. 이런데도 며느리 생각 안 한다고 뭐라고 할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아이고, 애가 우나 보다. 이 씨는 거실에 가서 남편과 함께 손주를 돌봤습니다. 이렇게 오면 좋은데 왜 안 오겠다고 한 것인지 그러다가 식탁 의자가 바닥에 밀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식사가 끝난 듯 했죠. 성경이 너는 와서 이거 간 좀 봐. 성경이 좀 쉬게 하려고요. 간 보는 게 일이니? 너나 들어가서 좀 누워 있던가 해. 금방 들어갈게.
며느리가 아들을 방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또 얼굴에 혈색이 도는 게 아픈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봐라. 와서 밥도 먹고 하니까 낫잖아. 네, 뭐 하면 돼요? 일단은 먹은 것부터 설거지해. 네, 며느리가 천천히 식탁에서 그릇을 옮겼습니다. 어찌나 동작이 굼뜬지 꼭 시위라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전이나 부쳐라. 어디가 아프다며. 다른 건 내가 할 테니까. 전 부치는 건 안 힘들잖아. 네. 하지만 얼굴빛이 대번에 어두워지는 며느리. 점심까지 차려주고 나름대로 배려를 하고 있는데도 뭐가 못마땅한 것 같았습니다. 아무래도 아픈데 일을 시키는 것이 마음에 안 드는 듯 했죠. 그렇다고 나 혼자 음식을 다 할 수는 없잖아. 안 그래? 너도 물론 아프겠지만 나도 그저께 침 맞고 왔어. 허리랑 손목이랑 안 아픈 데가 없어서 말이야. 그러셨어요. 그래. 근데 내가 언제 너희한테 어디 아프다고 한 적이나 있냐? 다 참고 사는 거지. 세상에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 며느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딱히 대답을 바라고 한 질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1시간 반쯤 낮잠을 자고 일어난 아들이 전을 부치고 있는 며느리를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엄마, 아니. 왜 성경이한테 일을 시켜요? 전 부치는 게 뭐 힘들다고. 힘든 일은 내가 다 하고 있구만.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재료 준비부터 여러 가지 요리를 동시에 하고 있는 것은 이 씨였습니다. 며느리는 편하게 앉아서 전만 뒤집으면 되는 것이고 말이죠. 손목 아프고 허리 아픈 와중에도 너희 먹이려고 아침부터 힘들어 죽겠는데. 너는 네 마누라 일 시킨다고 뭐라고 하니? 아니, 힘들면 전 같은 건 사도 되잖아요. 그리고 음식도 좀 사서 먹고요. 뭐? 누가 명절 음식을 사 먹어? 요즘엔 다 그렇게 해요. 요즘에 부모 버리는 게 유행이라면 너는 아주 신나가지고 버리고 오겠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성경이 아프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절대 안정 취해야 한다고요. 멀쩡한데 뭐가 아프다는 거야? 이것 보세요. 아들이 며느리 옷을 슬쩍 들쳤습니다. 그러자 울긋불긋한 피부가 보였습니다. 아파서 잘 때도 끙끙대는 사람한테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참나, 너무한 건 너 아니니? 됐다. 나 혼자 할 테니까 넌 가서 쉬어. 이 씨가 며느리에게 차갑게 말하자 며느리가 뒤집개를 들고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씨가 뒤집개를 휙 뺐으며 재차 말했습니다. 네 남편 눈에서 불 나오겠다. 얼른 들어가. 제가 도울게요. 됐으니까 너도 가. 애나 보던가. 이 씨는 아들 며느리를 부엌에서 내보내고 혼자서 화를 사겼습니다. 며느리에게도 화가 나고 아들에게도 서운했습니다. 이 씨는 시부모님이 살아계실 적에는 몸살이 나서 쓰러질 지경이어도 한 번도 힘들다거나 못하겠다거나 하는 말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말도 꺼내기가 힘들 만큼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아들과 며느리는 거침없었습니다. 나이든 부모가 혼자서 전을 부치는 건 괜찮고 며느리는 안 되는 모양이었습니다. 아들이 그 뒤로도 부엌을 얼쩡거렸지만 그 얼굴이 보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오기로 이 씨 혼자서 음식을 다 준비했습니다. 그러자 정말로 몸살이 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나물을 하고 국 끓이는 걸 도왔습니다. 너 내가 말을 안 하려고 해도 말이야. 벌써부터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네? 뭐가요?
남편 앞세워서 시부모한테 대들고 그런 거 말이야. 아,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아주 쌍심지를 켜고 지 엄마한테 달려들려고 하잖아. 죄송해요. 그러면 너만 욕 먹는 거야. 내가 언제 너만 부려먹은 적이 있어? 좀 아파도 참고 해야지. 어련히 알아서 배려해 줄까? 네, 죄송합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리고 차례를 지내고 시누이들이 도착했습니다. 성경아, 국 좀 더 떠다 줘라. 제가 갈게요. 아니야. 내가 갈게. 그래. 국 하나만 떠와. 그리고 나서 앉아서 먹어. 네, 그리소 식사가 끝난 후 아들과 며느리가 일어났습니다. 저희는 가볼게요. 그러자 이번에는 이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지금 부엌이랑 거실에 치울 게 산더미 같은데 이러고 가려는 모양이었습니다. 준비도 모두 이 씨가 하고 치우는 것도 당연히 쏙 빠져버리는 아들 며느리가 참 야속했습니다. 그렇다고 시누이들이 도와줄 리도 만무했죠. 아이고, 왜? 올케 어디 아파? 아니요, 허리가. 침을 맞긴 했는데 어제 일을 많이 했더니 무너져 내리려고 하네요. 아이고, 그니까 음식 적당히 하지. 식구들이 다 먹을 정도는 해야죠. 근데 어제는 또 혼자 해가지고 며느리 두고 왜 혼자 해? 아프대요. 어디가 아픈데 그래? 시누이 하나가 이 씨의 며느리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씨가 심드렁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디가 아프대요? 젊은 애가. 그러게. 아무리 그래도 시엄마 혼자서 음식을 하게 두면 안 되지.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이 많이 아파요. 그래서 올케가 안색이 안 좋았구나. 다들 이 씨를 걱정하는 말을 한마디씩 보탰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울먹거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나는 괜찮으니까 너희는 이만 사돈댁에 가봐. 기다리시겠다. 설거지는 나 혼자 하면 되지. 천천히 치우면 돼. 아니, 며느리가 그래도 이건 같이 치워야지. 친정에 가려고 이걸 다 내팽개치는 거야? 전 괜찮아요. 요즘엔 며느리 부려먹으면 안 된대잖아요. 시집살이 시킨다고 안 그래도 눈칫밥 먹는데. 엄마, 자꾸 왜 그러세요? 선경이 대상포진 걸렸다니까요. 밥 많이 먹으면 낫는다고 굳이 부르셨으면서 꼭 그렇게 하셔야 해요? 갑자기 언성을 높이는 아들 때문에 다들 말을 멈췄습니다. 내가 뭘 어쨌다고? 내가 일을 시켰니? 나 혼자 다 했잖아. 어제도 전부치라고 하셨잖아요. 의사가 절대 안정하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부려먹지 못해서 안달이세요? 이 씨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다가 다시 붉어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내가 어제 애도 봐주고 밥도 차려주고 음식도 내가 성경이만 시켰니? 같이 하자고 한 게 그렇게 잘못이야? 같이요? 엄마는 지시만 하시잖아요. 내가 언제 그랬어? 그리고 며느리가 명절에 일 좀 하는 거 가지고 이렇게까지 소리치고 뭐라고 할 일이야? 그것도 고모들 앞에서. 얼굴이 후끈거렸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있는 앞에서 이렇게까지 무시를 당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너희 그거구나. 지금 너희 결혼할 때 집 안 해줬다고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명절이고 뭐고 일도 하기 싫고, 친구의 말이 맞았습니다. 결국엔 이런 수순으로 가게 된다더니 결혼할 때 집이라도 사줬으면 감히 아들 며느리가 이런 태도를 보일 리가 없었죠.
참 돈을 써야 부모 대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너무 억울하고 속이 쓰렸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그 얘기가 왜 나와요? 강남에 아파트 사주면 없던 제사도 만들어서 며느리가 친해준다더라. 너희는 집 구할 때 돈 안 보태줬다고 이렇게 사람을 개무시하는 거 아니니? 저희가 언제 집 얘기 꺼낸 적이나 있어요? 성경이 아픈 얘기하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 씨는 아들의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돈 안 보탠 건 사돈네도 마찬가지잖아. 너희는 사돈네 가서도 이러니? 안 가겠다고 그러고 일 시키지 말라고 그러고. 참, 딸내미 잘 가르쳐놨다. 이 씨의 마지막 말에 며느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님, 저 많이 아파도 부르셔서 왔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아프다는 핑계로 네가 여기 와서 한 게 뭐가 있어? 모자 사이 갈라놓기밖에 더 했니? 저도 노력했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왜 자꾸 저한테 참 가증스럽다. 제가 설거지 할게요 하고 말만이라도 하면 누가 뭐라 그래? 그렇게 말했으면 내가 너 시켰겠니? 사람이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는 거야. 그러자 며느리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렸죠. 또다시 이 씨만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갑자기 눈을 부라리더니 말했습니다. 맞아요. 어머님이 집 안 해주신 건 사실이죠. 어이가 없어서 턱이 바닥에 떨어질 지경이었습니다. 이렇게 본색을 드러내나 싶었죠. 그러니까 저도 명절에 일 안 해요. 강남에 집 해주시면 그때 저도 없던 제사도 만들어서 일할게요. 이거 봐, 이거.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걸 내가 며느리라고? 엄마, 그만하세요. 그렇게 아들 며느리 하는 게 다 마음에 안 드시면 이제는 안 올게요. 역시나 친구의 말이 맞았습니다. 결국엔 시부모 집에 안 오게 될 거란 말이 말이죠. 그래. 너도 차라리 처가에 나가라. 어? 돈 많다며? 그러면 집이라도 하나 사주시지? 참나. 네. 다음 명절엔 바로 처가에 갈게요. 뭐야? 가보겠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꾸벅 숙였습니다. 그러고는 며느리와 손주를 챙겨서 현관을 나섰죠. 거실엔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누이들도 눈만 또르륵 굴려서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만 가볼게. 시누이 하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자리를 떠버렸습니다. 순식간에 이 씨와 남편만 남았습니다. 남편이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그러고는 지겹다는 듯이 고개를 가로저은 뒤에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죠. 혼자 남겨진 이 씨는 엉망이 되어 있는 집을 돌아봤습니다. 치울 게 산더미 같았습니다. 결국에는 며느리 뜻대로 됐습니다. 이 많은 걸 이 씨 혼자서 감당해야 했으니 말이죠. 이 씨는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혼자 상을 치우며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이 씨는 며칠 뒤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여전히 목소리가 좋지 않았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였습니다. 지금 누가 화를 내야 하는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재산 전부 다 수진이 앞으로 줄 생각이다. 여동생 이름을 거론하자 아들이 침묵했습니다. 이런 장난보다는 차라리 집에 잘 오지 않는 딸이 더 나았습니다. 적어도 이런 식으로 속을 썩이지 않을 테니 말이죠. 이 씨의 회심의 일격이었습니다. 의기양양하게 말을 내뱉었는데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우리 돈은 너희한테 한 푼도 못 준다. 집? 어림도 없어. 너희가 잘만 했다면 우리가 몇 푼이라도 보태줬겠지. 안 그래?
이 씨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이 당황하고 당장 사과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대답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러세요. 엄마 마음대로 하세요. 뭐? 저희도 엄마 재산 바라고 산 적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저희도 연락 안 드릴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기가 찬 이 씨는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보내도 답이 없었죠. 그래서 화가 나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도 마찬가지로 받지 않았습니다. 내가 진짜 이놈들한테 10원 한 장이라도 주나 봐라. 이 씨는 며칠 동안 밤잠을 설쳤습니다. 너무 분해서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났습니다. 당신 전화도 안 받아요? 안 받아. 당신 때문에 손주도 잃게 생겼네. 그게 왜 내 탓이에요? 당신이 한 게 뭐가 있다고? 이 씨는 남편과도 다투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이 씨를 가장 이해해주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누가 연락 끊으면 아쉬워할 줄 알고? 손주? 필요 없다 이거야. 하지만 그 말은 스스로를 위한 위로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아들 며느리는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추석이 다가오자 이 씨가 결국 백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들네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서로 서운한 게 있으면 제대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서였습니다. 누구세요? 그런데 아들네 집 문을 열고 나온 사람은 이 씨가 아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저희 아들 집인데요. 그러는 그쪽은 누구세요? 이번에 이사 온 사람인데. 그 말에 이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떻게 말도 없이 이사를 갈 생각을 했는지 몰랐습니다. 이 씨는 서둘러 아파트 단지를 나오며 아들에게 계속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아도 계속 누르고 또 눌렀습니다. 그렇게 20통 정도 전화를 했을 때 드디어 아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죠. 왜 전화하시는 거예요? 너희 이사 갔니? 네. 이사했어요. 어디로? 그게 왜 궁금하세요? 내가 내 아들 어디 사는지도 몰라야 해? 집 사서 이사했어요. 뭐? 무슨 돈으로? 장인어른이 도와주셨어요. 기가 막혔습니다. 아무리 그랬다고 하더라도 부모에게 말도 안 하다니요. 저희랑 연 끊고 살기로 하셨잖아요. 처가에 도와달라고 하라면서요. 그건 그런 말이 아니잖아. 그래서 앞으로 장인어른이랑 장모님한테만 잘하고 살려고요. 너 제정신이니? 네. 저도 제 가정 지켜야죠. 앞으로 전화하지 마세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또다시 전화 연결이 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명절 얘기는 꺼내보지도 못했습니다. 이대로 영영 아들을 잃은 것 같았죠. 그리고 명절이 다가오는 주말. 싸늘한 집에 앉아 이 씨는 멍하니 있었습니다. 복수라고 믿었던 것이 결국 제 발등을 찍어버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와 손주까지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번 명절엔 차례상을 차리는 일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있는 이 씨의 눈가에 어느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희는 100만 원 넣었어요. 100만 원? 무슨 명절에 100만 원씩이나? 왜요?
형님은 얼마 넣으셨는데요? 50만 원? 30만 원? 설마 10만 원이요? 액수가 중요해. 정성이 중요하지. 그렇죠. 뭐 다 형편껏 하는 거죠.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뭐? 말 다 했어? 정말 동서 너무한다. 꼭 이렇게 해야겠어? 미리 상의라도 했어야지. 그래서 금액은 어느 정도 맞춰야 하는 거 아니야?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80세 강문희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들에 관한 이야기이죠. 강 씨는 사랑하는 자식들이 돈 때문에 싸우는 것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것도 강 씨에게 주는 명절 용돈으로 말이죠. 강 씨는 자식들에게 용돈 같은 거 안 받아도 좋았습니다. 그저 명절에 다 같이 모여서 밥 한 끼 먹고 오랜만에 얘기도 나누고 하면 그것으로 좋겠습니다. 그런데 왜 두 아들은 명절마다 이러는지 몰랐습니다. 서로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고 깎아내리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이 나이 먹고서도 이 꼴을 봐야 하는지 강 씨는 명절이 더 이상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100만 원이 들어있는 흰 봉투, 그리고 1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 강 씨는 두 봉투를 들고 고민했습니다. 둘 중 누가 더 효자일까? 100만 원을 준 아들, 10만 원을 준 아들. 강 씨의 눈앞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자식들을 착잡한 심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명절이라면 차라리 없는 게 나았습니다. 이런 자식들이라면 눈앞에 안 보이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았습니다. 서울 외곽의 아파트. 남편과 함께 살던 집에서 강 씨는 이제 혼자 지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눈을 감은 지는 5년 정도가 되었고 강 씨도 이제는 혼자가 된 삶에 익숙해졌습니다. 아직은 아픈 곳 없고 거동도 불편하지 않았기에 고령이지만 혼자 지내기에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다행이었죠.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던 강 씨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큰며느리라는 글자를 확인하고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그래. 무슨 일이야? 오늘 어머님 생신이신데 가보지도 못해서 죄송해요. 아니야. 뭘 와. 일하느라 바쁠 텐데. 제가 많이는 못 드리지만 어머님 통장에 생신 선물 겸 용돈 좀 넣어드렸어요. 큰며느리의 말에 강 씨가 펄쩍 뛰었습니다. 아이 참, 그런 거 보내지 말라니까 그러네. 그리고 지난번에 김치 담갔거든요. 어머님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지만 내일쯤 보내드릴게요. 바쁜데. 아니에요. 택배 보낼 시간은 있죠. 가져다 드리면 좋을 텐데. 강 씨는 큰며느리의 전화 한 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늙은이를 이렇게 챙겨주니 고마울 따름이었죠. 나이 먹으면 생일이 뭐 대수냐. 똑같은 날이지. 아닌 게 아니라 강 씨는 미역국조차 끓여 먹지 않았습니다. 챙겨줄 사람이 없어서이기도 했지만 굳이 그럴 필요성을 못 느꼈죠. 그런데 이렇게 며느리 전화도 받으니 그저 기분이 좋았습니다. 근데 혹시 동서한테서는 연락 왔나요? 용돈 받으셨어요? 어? 작은 애? 네. 은근한 며느리의 목소리에 강 씨는 어리둥절해졌습니다. 아니, 전화 안 왔는데. 왜? 무슨 일 있냐?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그냥요, 궁금해서요. 제가 너무 용돈을 조금 보내드린 것 같아서 좀 마음에 걸려서요. 아이고, 아예 안 보내도 되는 걸 가지고 그래. 금액이 무슨 상관이야. 강 씨는 며느리와 대화를 좀 더 주고받다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 들어온 내역을 보니까 정말로 며느리에게서 입금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10만 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강 씨는 미소를 지었죠. 그리고 2시간쯤 뒤에 이번엔 작은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생신 축하드려요. 그래. 고맙다. 집에만 계신 거예요? 그렇지. 갈 데가 어디 있어. 친구분들이랑 맛있는 거라도 드시죠. 아이고, 날도 안 좋은데 뭘. 난 신경 쓰지 마. TV 재밌게 보고 있으니까. 용돈 좀 넣어드렸으니까 내일이라도 친구분들 모시고 식당이라도 가세요. 넉넉하게 넣었어요. 뭐하러 많이 보내. 힘들게 번 돈을. 어머니한테 용돈 드려도 충분히 많으니까 걱정 마세요. 아들은 농담식으로 말했지만 그 안에는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하더니 그게 잘 돼서 이사도 2차례나 했고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강 씨는 잘 모르지만 외국 차도 타고 다닌다고 했죠. 잠깐만요. 주희 엄마가 좀 바꿔달라네요. 작은 아들이 며느리를 바꿨습니다.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아이고, 고맙다. 그 형님은 용돈 보냈어요? 얼마 보내던가요? 직접적인 질문에 강 씨는 또다시 의아했습니다. 어째서 서로 얼마를 보냈는지가 궁금한지 몰랐습니다. 그게 왜 궁금해? 아니요, 그냥요. 아무튼 저희는 넉넉하게 보냈으니까요. 맛있는 거 많이 사드세요. 작은 아들네와의 전화를 끊고 또다시 휴대폰을 보았더니 50만 원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크게 돈 쓸 일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보내지 않아도 되는데 그 마음이 참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때마다 자꾸만 아들네가 서로 용돈을 얼마 했는지 민감해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쓰였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지난해 명절에도 그랬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날도 2 아들네 가족이 모였었습니다. 추석 당일에 아침 식사를 하고 2 아들이 각자 봉투를 꺼내서 강 씨에게 건넸습니다. 강 씨는 그 자리에서 봉투를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고맙다. 잘 쓸게. 왜 안 열어보세요? 작은 며느리가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나중에 열어보셔도 돼요. 그러자 큰 며느리도 웃으며 말을 얹었습니다. 왜요? 지금 열어보시지. 작은 며느리의 말에 강 씨가 슬쩍 봉투를 벌려보았습니다. 이렇게 용돈 안 줘도 된다. 다 같이 와서 맛있는 거 먹고 놀다 가면 좋지. 에이, 어머님 요리하시느라 고생하시잖아요. 며느리의 말대로 자식들 먹인다고 명절 전날부터 시장에 다녀오고 고생을 많이 하긴 했습니다. 많은 양의 요리를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고 말이죠. 강 씨는 대답 없이 웃으며 봉투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러자 작은 며느리가 뭐라고 한마디를 하려고 하더니 큰 며느리와 눈을 마주치고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2 며느리가 나누는 대화를 강 씨가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아니, 동서? 내가 얼마 넣었는지 그게 그렇게 궁금해? 왜? 동서보다 많이 넣었을까 봐 그래? 네? 아니요. 저희보다 많이 넣었을 거라고 생각 안 하는데요. 뭐? 형편 뻔히 다 아는데요, 뭘. 지금 말 다 했어? 동서 웃긴다. 용돈도 적당히 드려야 어머님도 부다 망가지시는 거야. 그리고 내가 얼마 드릴 건지 물어봤을 때는 조금만 하겠다더니 왜 이제 와서 그렇게 많이 넣었어? 누구 골탕 먹이니? 골탕이라니요. 저는 그냥 자식돌이 하는 것뿐인데요. 자식돌이를 동선에만 해?
사람 우습게 만드는 것도 정도껏 해야지. 돈 좀 번다고 유세 떨지 마. 사업 잘 되는 거 영원할 것 같아? 잘 되는 것도 한순간이지만 망하는 것도 한순간이야. 뭐라고요? 지금 그렇게 되라고 아주 기도를 하시네요. 두 며느리의 언쟁을 문 밖에서 듣고 있던 강 씨는 끼어들지 못했습니다. 대화 내용으로 유추해 봤을 땐 봉투에 담겨 있던 돈 때문인 듯 했습니다. 누가 얼마를 넣었건 별 상관이 없었던 강 씨는 뒤에서 이런 대화가 오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며느리들은 곧 방을 나왔습니다. 그 이상 말이 오간 것 같지 않았고 겉으로 보이는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강 씨가 며느리들의 표정이나 행동을 예민하게 살폈지만 평소와 같은 기색만 보였습니다. 사이가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그 정도 말이죠. 그래도 다툼 비슷한 것이 오갔던 것은 분명했기 때문에 강 씨는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큰 탈 없이 두 가족은 강 씨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그 일을 잊고 있었는데 생일이 되어서 또다시 돈 문제가 거론되자 그 일이 불현듯 생각났습니다. 강 씨는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강 씨의 쓸데없는 기우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설이 다가올 쯤이었습니다. 근데 혼자서 이렇게 넓은 집에 살면 안 힘들어? 글쎄, 청소하기는 힘들긴 하지. 그러니까 말이야. 나는 우리 20평에 사는데도 청소하려면 허리가 부러질 것 같은데. 언니는 참 부지런해. 부지런하긴 그냥 안 어지르는 거지. 혼자 뭐하러 이런 데서 살아? 평수만 줄여도 더 깔끔한 데로 갈 수 있겠네. 나 같으면 그렇게 해. 같은 모임을 했던 지인이 강 씨의 집에 놀러를 온 날이었습니다. 이제 그 모임은 없어졌지만 종종 이렇게 만나서 밥도 먹고 했죠. 강 씨의 집은 29평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던 곳이라 그냥 살고 있었습니다. 익숙한 장소라서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야겠다는 생각조차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이 들어서는 집 넓은 게 무슨 소용이야. 차라리 돈을 쥐고 있는 게 낫지.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 그 말을 들으니 맞는 소리였습니다. 강 씨도 통장에 예금이 어느 정도 있었지만 든든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집을 줄이면 목돈이 생길 테니 그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든이면 이제 아플 일밖에 안 남은 거잖아. 지인이 한숨을 푹 쉬며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에 여기저기 아파서 문제라고 푸념했습니다. 강 씨도 크게 아픈 곳은 없었지만 나이 든 것이 많이 실감나는 요즘이었습니다. 잔병치레도 잦았고 소화도 좀 덜 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무릎이나 허리가 아프기도 했고 말이죠. 워낙 건강했던 체질이라 여태껏 운 좋게 병원 신세를 진 적은 없었지만 앞으로는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강 씨는 진지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꼭 멀리 이사를 갈 필요 없이 근처에도 소형 아파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부동산에 물어보니 매물도 넘쳐났고 말이죠. 살던 집만 팔리면 짐을 줄여서 이사를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요. 그래. 혼자 사는데 굳이 넓은 집에서 살 필요가 없으니까. 큰아들이 용건이 있어서 전화를 했는데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집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놀란 기색이었습니다. 하긴 그렇긴 하죠. 이제 명절에 애들이 가는 것도 아니니까 집이 클 필요가 없네요. 손주들이 어렸을 때는 명절에 집이 북적북적해서 집이 넓을 필요가 있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들 20대였기에 바빠서 잘 오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명절이라고 할머니 집에 올 나이는 지났죠. 와도 두 아들 내외만 오는 일이 잦았습니다. 정말로 혼자서 29평짜리 집에서 살 이유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면 집 제가 알아봐 드려요. 부동산한테 물어봤어. 바쁘니까 신경 쓰지 말어. 집 팔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알아서 할게. 나중에 계약하게 생기면 그때는 너희하고 상의할게. 걱정 마. 그런데 큰아들은 그 뒤로 몇 번 더 전화를 해서 진행 상황을 물었습니다. 집이 팔릴 기미가 있는지, 시세는 어떠한지, 어느 아파트로 갈 건지 말이죠. 급하지 않기 때문에 신경을 끄고 있던 강 씨보다도 적극적인 태도였습니다. 어머님, 애아빠한테 들었는데 이사하신다고요. 그렇게 되면 하는 거고. 근데 도련님한테는 말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냥 안 그래도 사업 때문에 요즘 정신없이 바쁜 것 같더라고요. 괜히 신경 쓰잖아요. 희한한 말이었습니다. 그걸 뜬금없이 큰며느리가 걱정하는 것도 이상하긴 했지만 강 씨는 그냥 알았다고 하고 말았습니다. 어쨌거나 집이 팔릴 때가 아니면 굳이 알릴 생각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얼른 안 팔릴 것 같으면 무리해서 갈 생각도 없었고 말이죠. 그리고 설이 되었습니다. 강 씨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음식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갈비찜을 만들었습니다. 80이 넘은 나이에 혼자 하는 일이라 힘들었지만 자식들이 오는 날이니 마음만은 가벼웠습니다. 이제 차례는 지내지 않았지만 그래도 명절에만 먹는 음식들은 웬만하면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분위기라는 것이 있으니 말이죠. 오전 10시쯤 큰아들네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이 울리자 강 씨는 앞치마를 두른 채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어머님, 잘 지내셨뇨? 큰며느리가 먼저 인사를 했습니다. 큰아들은 무거운 과일 상자를 들고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벌써 음식 다 하신 거예요? 다는 아니고, 그나저나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오후에 오는 거 아니었어. 보통은 오후 3, 4시쯤에 와서 같이 저녁 식사를 하는데 연락도 없이 일찍 온 것이었습니다. 에이, 늘 어머님 혼자 음식 하시는 거 마음에 걸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일찍 오자고 했어요. 그래요. 어머니, 애엄마가 빨리 가서 도와드리자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감명받지 않을 시어머니가 세상에 있을까요? 강 씨는 한박웃음을 지었습니다. 도와줄 거 없어. 천천히 혼자 하면 되는데. 음식하는 게 뭐 힘든 일이라고. 집에서 좀 쉬다 오지. 말은 그렇게 했지만 강 씨는 기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어머님은 앉아 계세요. 허리 안 아프세요? 큰며느리는 들어서자마자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서랍을 열어 앞치마를 두르며 부엌을 훑어보았습니다. 괜찮아. 거의 다 해놨어. 그래도 제가 도울게요. 아이고,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어요? 큰며느리는 능숙하게 부엌 일을 시작했습니다. 싱크대에 넣어둔 조리도구 몇 개를 설거지하고 하던 음식에 간을 보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손끝이 야무졌습니다. 어머니, 이거 문이 조금 덜컹거리네요. 그때 큰아들이 작은 방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말했습니다. 그게 고장이 났나 봐. 잘 안 열리고 그러더라고. 제가 좀 고쳐볼게요.
강 씨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문이 덜렁거린 것이 1년 정도가 되었는데 왜 갑자기 문을 고치겠다고 부지런을 떠는지 몰랐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분주하게 움직이니까 강 씨로서는 할 일이 많이 없어서 좋긴 했습니다. 일찍부터 무거운 냄비를 들었다 놨다 요리를 하며 계속 서 있었더니 피곤해지던 참이었습니다. 점심은 여기 있는 음식 조금 덜어서 먹으면 되겠네요. 며느리의 말에 강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설 전날 점심은 그렇게 셋이서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밥을 먹다가 말고 큰아들이 뜬금없는 말을 꺼냈습니다. 그 집 팔리면요. 집? 이 아파트? 네. 작은 집으로 가실 때요. 팔리면 차액이 생기잖아요. 그거를 저한테 투자해 주실 수 있으세요? 뭐? 투자? 투자라고 하니까 거창해 보이는데 사실 저도 직장 그만두고 사업 하나 해보려고 하거든요. 요즘 정년이 워낙 빠르다 보니까 늦기 전에 뭐라도 해보려고요. 당황스러웠습니다. 갑자기 사업 자금을 대달라는 말이었습니다. 강 씨가 작은 집으로 이사 가려는 이유 중 하나가 목돈을 가지고 있으려고 한 것이었는데 그걸 큰아들을 홀랑 줘버리면 강 씨는 잠시 생각을 하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집은 아직 팔리려면 멀기도 했고, 그리고 팔더라도 노후 자금으로 쓰려고 해. 에이, 어머님. 자식이 있는데 그만한 노후 자금을 쥐고 있는 게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자식 잘 되면 그게 노후 자금이죠. 안 그래요? 큰며느리까지 합세해서 강 씨를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노후 자금도 노후 자금이지만 그건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성철이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서운하겠지. 성철이요. 걔는 돈 잘 벌잖아요. 어머니 돈까지 바라면 욕심이 과한 거죠? 네, 맞아요. 그리고 아직 말씀 안 하셨죠? 그러면 저희도 비밀로 할게요. 그러니까 작은 아들네에게는 비밀로 하고 그 돈을 달라는 말이었습니다. 강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런 식으로 일 처리를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니, 애초에 그 돈을 큰아들 사업자금으로 줘버리는 것 자체가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건 강 씨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였죠. 그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닌 것 같다. 그러자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나중에 명절 끝나고 다시 얘기해요. 아들은 미련을 못 버리는 눈치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조금 있자 작은 아들네도 도착했습니다. 어머, 벌써 와 계셨네요. 동서도 앞으로는 좀 일찍 다녀. 어차피 오전에 할 일도 없었을 거 아니야. 어머님 혼자 음식 준비하시는 거 뻔히 알면서 이렇게 느긋하게 와? 공격적인 큰 며느리의 말에 작은 며느리의 인상이 찌푸려졌습니다. 형님은 어쩐 일로 일찍 오셨는데요? 나는 어머님 도왔지. 맏며느리잖아. 그러면서 큰 며느리가 강 씨를 힐끔 쳐다보았습니다. 맏며느리라는 걸 강조하면서 말이죠. 어쩐지 아까 했던 얘기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저도 도울까요? 작은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음식 다 했어. 거들 것 없어. 대신 저희는 한우 세트 사왔어요. 네. 어머니, 이거 진짜 비싼 거거든요. 작은 아들의 말처럼 한눈에 보아도 고급스럽게 포장된 상자 안에 빨간 고기가 보였습니다. 음식 조금 도와드리는 것보다 낫지 않나? 작게 중얼거리는 말을 큰 며느리가 듣고는 울그락불그락해졌고 강 씨도 그 말을 듣고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어서 들어와. 도와준 것도 고맙고
한우 사다 준 것도 고마워. 이따가 같이 먹자. 만나자마자 안 좋은 분위기가 되는 것 같아서 강 씨는 말을 돌렸습니다. 그런데도 저녁 내내 그런 기류가 이어졌습니다. 요즘 사업이 아주 잘 돼요. 다들 어렵다고 하는데 저희한테는 오히려 기회인 것 같아요. 이럴 줄 알았으면 조금 더 빨리 사업을 시작하는 건데. 아, 형님도 월급 조금 주는 회사 말고 사업을 하시라니까. 안 그래도 구상 중이야. 정말요? 그래. 그러니까 그놈의 돈 자랑 좀 그만해라. 돈 자랑이라니요? 그냥 근황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거죠. 형님은 요새 좀 괜찮아요? 맨날 돈 없다고 그러시더니 사업 자금은 어떻게 융통하셨나 봐요?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이번에 우리 지연이 대기업 들어간 거 아시죠? 아참, 동서? 석주는 어디 갔다고 그랬지? 취업했다고 안 했어. 아, 아직이요. 아이고, 난 또? 이제는 취업한 줄 알았네. 근데 어쩌려고 그러나? 지금 나이가 몇인데 분발해야겠어. 형님, 뻔히 아시면서? 그만들 해. 저녁밥을 맛있게 잘 먹다 말고 서로 긁어대지 못해 한 달이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더 그런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 작은 아들이 평범하게 직장에 다닐 때는 서로 잘 지냈던 것 같았는데 말이죠. 형제간이라도 형편이 달라지니까 자꾸만 부딪히는 것 같았습니다. 강 씨가 봤을 땐 큰아들네도 작은아들네도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강 씨가 아침 일찍 일어나 끓인 떡국을 다 같이 먹다가 작은 며느리가 먼저 흰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이거요. 약소하게나마 좀 준비해봤어요. 이런 거 주지 말라니까 그러네. 그래도 자식된 도리로 명절에 그냥 넘어갈 수가 있나요? 맛있는 음식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건강하셔서 또 감사하고요. 며느리가 강 씨의 손에 봉투를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큰 며느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는지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준비했어요. 내년에는 더 많이 드릴게요. 애 아빠 사업 시작하면 좀 더 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그시 강 씨의 눈을 쳐다보는 큰 며느리. 그 눈빛이 참 부담스러웠습니다. 사업 얘기만 듣지 않았어도 고맙기만 했을 텐데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도 또다시 금액을 확인해 보라는 작은 며느리. 아니야. 이따가 확인해 볼게. 고맙다. 강 씨가 또 추석 때와 같은 일이 있을까봐 싶어서 얼른 봉투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며느리가 참지 못하고 말을 꺼냈습니다. 저희는 100만 원 넣었어요. 100만 원? 놀라서 되묻는 말이 강 씨의 입이 아닌 큰 며느리에게서 나왔습니다. 허하면서 기가 막히다는 듯이 말을 이었습니다. 무슨 명절에 100만 원씩이나? 왜요? 봉투의 두께 차이는 누가 봐도 확연했습니다. 갑자기 식탁에 험악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형님은 얼마 넣으셨는데요? 50만 원? 30만 원? 그 말에 큰 며느리가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설마 10만 원이요? 100만 원과 10만 원. 10배 차이가 나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강 씨는 결코 큰 며느리가 강 씨를 덜 위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사업이기 때문에 일찍 온 것이긴 했어도 음식 준비하는 걸 거들었으니 말이죠. 액수가 중요해. 정성이 중요하지. 그렇죠. 다 형편껏 하는 거죠.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뭐? 말 다 했어? 정말 동서 너무한다. 꼭 이렇게 해야겠어? 미리 상의라도 했어야지.
그래서 금액은 어느 정도 맞춰야 하는 거 아니야? 얼마 할 거냐고 물어보지도 않으셨잖아요. 그리고 형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만날 형편 안 좋다고 어머님 용돈 조금 드리면서 저희한테는 애들 직장 자랑하시고 보너스 얼마 받았다고 자랑하시고 그러면서 은근슬쩍 또 저희 애들 무시하시고 어머님 앞에서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진심으로 궁금해서 그래요. 뭐? 이게 정말 보자 하니까. 형수님, 아무리 그래도 이거라니요. 야, 너는 끼어들지 마. 네 형수가 틀린 말 했어. 제발 좀 그만해라. 어? 강 씨가 네 사람 사이에 끼어들어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틀린 말 했어요? 형은 맨날 돈 없다고 그러면서 잘 먹고 잘 살아요. 어머니, 여행 갈 때 용돈 드리고 병원비 드리고 하는 거 다 저잖아요. 사람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신법 문제예요. 말 다 했냐? 그게 네가 잘나서 그런 거야? 어쩌다 사업 좀 성공한 거 가지고 아주 돈 자랑하려고 어머니 집에 오는 거지. 그러니까 용돈 드리는 것도 보란 듯이 100만 원이나 한 거잖아. 사정 뻔히 알면서. 그만 못해? 이럴 거면 다들 집에 가. 강 씨의 외침의 싸움은 잠시 소강 상태가 되었습니다. 밥 먹다가 말고 이게 무슨 일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때 눈치 없이 강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네, 사모님. 부동산인데요. 그 아파트 매물 찾고 계신 분이 계셔서 명절이지만 급하게 전화드렸어요. 명절 끝나고 바로 계약하고 싶다고 하셔서요. 음량을 최대치로 해놓아서 상대방 목소리가 휴대폰 밖으로 크게 흘러나왔습니다. 쥐죽은 듯 조용했던 밥상 분위기가 크게 들썩거렸습니다. 아, 제가 나중에 전화할게요. 미안해요. 강 씨가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집을 판다는 말을 작은 아들네에게 하지 않았으니 또 무슨 대화가 오갈지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 집을 파세요? 아니나 다를까. 작은 아들이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너는 관심 꺼. 그러자 강 씨 대신에 큰아들이 펄쩍 뛰며 반응했습니다. 뭐야? 형도 알고 있었던 거야? 뭐야, 이 분위기? 그러게. 우리 몰래 무슨 일 꾸며? 꾸미긴 뭘 꾸며. 왜? 집 팔고 어머니 모시고 살게. 그래서 뭐, 집 판 돈이라도 달라고 했어? 어머머? 표정 보니까 정말인 것 같은데? 큰아들네가 뭐라고 하기도 전에 작은 아들네가 난리가 났습니다. 같이 안 살아. 그런 거 아니니까 제발 좀 그만해라. 그러면 같이 안 살더라도 그 돈은 주기로 하셨나 보죠. 아니라니까. 아까부터 사업 하더니 형님 사업자금 대주기로 하셨어요? 그래요? 골치가 너무 아팠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넌 신경 꺼. 아니, 어떻게 신경을 꺼? 집 팔면 그게 돈이 얼만데. 낡았고 외곽이긴 하지만 그래도 서울에 있는 아파트였습니다. 부동산에 내놔보니 옛날에 강 씨가 샀던 금액보다 크게 오른 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강 씨가 그 돈을 전부 큰아들에게 줄 리가 없었습니다. 집 팔고 작은 집으로 갈까 한 것뿐이야. 혼자 큰 집 관리하기도 힘드니까. 그리고 차액은 내 노후 자금으로 쓸 거니까 너희 둘 다 신경 쓰지 마. 그러면 왜 저한테는 말씀 안 하신 건데요? 굳이 뭐하러. 천천히 팔 생각이었어. 내놓은 지 꽤 됐는데 부동산에 처음으로 연락 온 거야. 그래놓고는 뒤로는 몰래 형님 도와주시는 거 아니에요?
너는 돈 자랑을 그렇게 하더니 그것까지 욕심내냐? 양심이 있는 건가 모르겠다. 양심? 내가 돈이 많든 적든 무슨 상관이야? 만약에 증여를 받는다고 하면 무조건 똑같이 받아야지. 왜? 형편에 따라서 다른 거지? 맞아요. 그리고 원래 장남이 많이 받는 거예요. 어머 형님. 그런 거에 장남 차남이 어디 있어요? 동서는 왜 이렇게 욕심이 많아? 지금 그게 누가 할 소리인데요? 그 돈 때문에 저희한테 비밀로 하시고 몰래 뒤에서 돈이나 빼돌릴 생각하신 거잖아요. 욕심이 많은 건 형님네죠. 참, 그래놓고는 맨날 피해자인 척. 어머님한테 돈 받기로 하셨으면서 봉투에 10만 원만 넣은 것도 정말 쪼잔하네요. 그러면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뭐야? 말 다 했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서로에게 삿대질을 하는 며느리들. 그리고 아들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로 죽일 듯이 소리를 치는데 강 씨의 정신이 혼미해질 지경이었습니다. 누가 100만 원을 넣었네, 10만 원을 넣었네. 집을 팔면 그 돈은 누구 것이네 하며 악기처럼 소리치는 자식들을 보니 기가 질렸습니다. 아니, 정이 떨어졌습니다. 너희 제발 좀 가라. 명절날 이게 무슨 꼴이니? 눈앞에서 사라져. 이런 용돈 같은 거 필요 없으니까 도로 가져가. 강 씨가 봉투를 집어던지며 말했습니다. 명절에 용돈 좀 받고 이런 꼴을 봐야 한다면 1000만 원이라도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떨어진 봉투를 보고는 하는 행동들이 참 웃겼습니다. 서로 봉투를 열어보며 어떤 것이 100만 원이 든 것인지 확인하는 모습이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좀 서운해요. 없는 자식 더 챙겨주셔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해. 형은 어머니한테 10만 원씩 쓰고 몇 억을 가져갈 생각을 하냐? 뭐? 니들 정말 이러고 싶냐? 이러는 게 너희가 말하는 효도야. 돈 가지고 서로 물어뜯는 게 형제들이 할 일이야. 강 씨의 목소리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실망과 분노, 서글픔이 뒤섞인 목소리에 모두가 움찔했습니다. 이사를 가던지 안 가던지 너희 둘 다 참견하지 마. 가게 되면 갈 거고 가더라도 그 돈은 한 푼도 너희한테 안 갈 거야. 노후 자금이라고 하는 말은 귓등으로 들은 거야. 어머니, 사업 잘 되면 돌려드리면 되잖아요. 늙은 부모 돈으로 사업할 생각 말고 앞가림은 알아서 해. 나한테 돈 10만 원이든 얼마든 안 줘도 되니까 말이야. 대신 나도 너희한테 나중에 부양하라고 안 한다. 아프면 이 돈으로 치료하고 다 할 테니까. 한 푼도 뺏어갈 생각 말어. 어머니, 저희는 뺏어가진 않죠. 너희도 형한테 그러는 거 아니다. 돈 있다고 사람 깔보면 안 돼. 너희가 아랫사람이잖아. 들었지? 너희도 마찬가지야. 애들 가지고 무시하는 건 마찬가지잖아. 그리고 몰래 돈 달라고 한 것도 치사스럽게 살지 말아라. 둘 다 똑같았습니다. 결국에는 서로 잘났다고 싸우다가 부모를 뜯어먹으려고 하는 것은 말이죠. 이제 얼른 돌아가. 그리고 앞으로는 명절이라도 이렇게 모이지 말자. 내 생일? 연락하지 마. 돈 보내면 그대로 돌려보낼 테니까 괜한 짓도 하지 말고. 이제 각자 알아서 지내자. 모여봤자 얼굴만 붉히니까 이제는 지친다. 어머님, 저희 잘못 아니잖아요. 돈 때문에 형제가 원수되는 꼴을 내가 왜 봐야 하니? 너희가 진짜로 날 위한다면 앞으로는 찾아오지 마. 이 집도 너희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어머니,
싸우려면 밖에 나가서 싸워. 내 집에서 얼른 나가. 강 씨는 아들들을 모두 쫓아내버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짐을 싸서 나가는데 나가면서도 서로 티격태격하는 게 보였습니다. 나이는 다들 어디로 먹은 것인지 몰랐습니다. 차갑게 식은 떡국을 보니 또다시 한숨이 나왔습니다. 가족이 함께하는 따뜻한 명절은 온데간데 없고 차가운 정막만이 남았습니다. 강 씨는 차라리 자식이 없다고 생각하고 혼자 조용히 살아가는 게 나았습니다. 늘 명절이니 뭐니 하는 날들이 문제였습니다. 그런 때가 아니면 강 씨도 가끔 친구들을 만나고 그렇게 잘 지냈으니 말이죠. 얼마 뒤에 큰아들이 찾아오겠다고 했습니다. 사업 얘기 말이에요. 정말 이제는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해요. 성철이가 뭐라고 하는 건 신경 쓰지 마세요. 성철이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큰아들은 아직도 포기를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계좌로 100만 원 보냈어요. 아무래도 성철이네보다 조금 드렸던 것도 마음에 걸리고 해서요. 100만 원을 줄 테니 사업 자금을 달라는 것인지. 강 씨는 이제 화가 날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100만 원을 고스란히 돌려주고는 전화를 했습니다. 너희 때문에 집 팔아버리고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라도 이사 가야겠다. 전화번호도 바꾸고. 어머니, 늙은 엄마 말년에 괜한 고생시키지 말고 제발 신경 끄고 살아라. 너한테도 안 주고 성철이한테도 안 줄 거야. 그리고 한 번도 명절에 용돈 조금 줘서 서운하다고 생각했던 적 없다. 강 씨는 전화를 끊어버렸고 큰아들네 전화도 작은아들네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석이 다가와 며느리에게 전화가 왔을 때도 방문을 거절했죠.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자식을 부모님 집에도 못 가게 하세요. 그게 도와주는 거야. 그리고 강 씨는 누구에게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돈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평화롭고 좋았습니다. 가족이 다 같이 모여서 정답게 밥 먹고 얘기하는 것은 못하겠지만 적어도 서로 죽일 듯이 싸우지는 않았으니 말이죠. 강 씨는 살아있는 동안에는 누구에게도 10원 한 장도 주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돈 몇 푼 때문에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으로 변할 수 있는지 직접 확인했으니 그런 어리석은 선택은 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강 씨는 집은 팔지 않았습니다. 살던 곳에 계속 살다가 돈이 필요하면 차라리 대출을 받던지 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당장에 목돈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 생기면 또 자식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몰랐으니 말이죠. 자식들과 거리를 두는 삶은 생각보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 기대지 않고 홀로 서기 하는 삶도 나름대로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